드리겠습니다. 오늘 약물 중독의 위험성에 대해서 강의할 대표할 백석대학교 서원 교수입니다. 만나서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조금 혼란이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 여기 요청을 받았을 때 1시간 정도 강의를 해달라고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시간 정도로 해서 슬라이드를 만들었고, 그러고 나서는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40분 정도 강의를 해주세요. 그래서 40분 해야지. 근데 다시 연락이 와서 25분을 하고, 네, 그래서 제 슬라이드 양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책에 보면 슬라이드 양이 많은데요. 25분 동안에 그 많은 양을 다 전달하기는 좀 어렵고요. 하는 데까지는 그렇습니다. 25분의 시간을 마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좀 하면서 꼭 아셔야 될 부분들을 좀 짚어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왜 이 슬라이드를 설명을 안 해주지? 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발표하기 전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고자 말씀드렸습니다. 강의 들어가기 전에 저를 조금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현재는 백석대 교수이지만 새내기 교수입니다. 바로 작년까지는 저는 법무부의 교정공무원 교도관으로 근무했습니다. 35년간 교도관으로 근무했고요. 어때요? 복장이 이게 어울린가요? 아니면 지금 입고 있는 게 어울린가요? 둘 다 어울려요. 네. 지금 이거 어울려요? 고맙습니다. 저는 법무연수원의 교수로도 좀 오랫동안 근무했었고요. 법무부에 심리치료과를 만든 사람이고요. 범죄자 유형에 따라서 그들의 범죄성에 따른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성폭은 성폭대로, 마약은 마약대로, 또 여러 그 죄들이 이제 알코올 그러면은 그에 따른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우리 수용자들에게 지금 더 다음 과정을 통해서 더 훌륭한 프로그램들이 개발되고 지금 법무부 내에서는 진행이 되고 있고요. 또 21년도에는 2급 고위공무원으로 승진해서 동양에서 제일 크다는 대전교도소 소장을 역임했고요. 수원구치소, 서울구치소라 하는데 서울구치소가 아니라 서울 남부구치소 소장을 역임하고 올해 백석대 교수가 됐습니다. 네. 아마 오늘 발표하면서 저의 베이스가 조금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워낙 짧은 25분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얘기 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약간 조금 말씀을 그 베이스 아래서 얘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세계적으로 지금 마약 문제 때문에 굉장히 나눔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나라가 과거에는 마약 청정국이었죠. 마약 청정국이라고 하는 것은 유엔에서 발표했는데요. 인구 10만 명당 마약 범죄자가 20명이면은 마약 청정국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1999년에 마약 범죄 수가 23이었습니다. 즉 1999년부터 저희는 청정국이 아니었고요. 20년에 35, 21년에 31로 집계되었고 올해 24년에는 더 올라가 있습니다. 즉 마약은 굉장히 우리나라가 지금 심각한 상태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대표 회장 목사님이 그 하수도 가니까 전국에서 전부 나왔다라고 얘기했는데 거기에는 약물들이 있습니다. 약물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심각한가? 심각한 나라는 미국이 가장 심각하게 지금 되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 정도는 아니지만 저희 나라도 아주 심각한 상태입니다. 법무부는 범죄백서라는 걸 발표합니다. 거기에 보면은 우리나라 마약 범죄자가 인원이 몇 명이나 되는가라는 게 늘 통계로 발표하거든요. 2012년에 9,255명이었습니다. 근데 2022년에 18,395명이었습니다. 약 98%, 거의 100%가 마약수가 수치로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청소년은 도대체 몇 명인가?
청소년 가기 전에 이게 지금 그래프인데요. 제일 위에가 전체 마약 사범의 그 증량입니다. 그 밑에가 향정 사범이 가장 많고요. 그 다음이 대마, 그 다음이 마약입니다. 마약은 뭐 가장 심각한 거죠. 네, 아편이나 뭐 이런 것들을 마약을 하는 거니까요. 안의 내용에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0대 마약 사범은 2011년에 41명이었습니다. 2021년에 450명으로 증가했습니다. 몇 프로가 증가했습니까? 11배. 아까 전체 마약수는 100% 2배 정도 증가했는데 청소년은 11배로 증가를 했습니다. 이게 21년도 상황입니다. 24년도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뉴스에서 접하셨을 거예요. 요즘 마약을 접하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근데 마약을 접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저는 뉴스에서 심각한 일상을 봤는데요. 실험방에서는 그 영상을 안 가져왔는데 요즘은 마약이 젤리로도 나오고 있습니다.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젤리 좋아하잖아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마약에 대해 접근하는 게 더 편하겠습니다. 부담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가장 제가 있었을 동안에 가장 어린 피해자는 14세였습니다. 교도소까지 오는 마약 수라는 아주 심각해야 교도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도소로 오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느냐? 소년원으로 갑니다. 즉 교도소까지 올 정도에는 14세면은 얼마나 어린 친구들이 마약을 하고 있는지를 현상에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체 마약 사범의 50%는 20에서 30대입니다. 가장 뛰어야 될 그 나이에 마약수로서 우리가 지금 다가오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경각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는 필로폰이 가장 우세였습니다. 마약에 있어서는. 근데 최근에는 필로폰이 아닙니다. 그럼 어떤 마약? 의료용 마약입니다. 왜냐하면 의료용 마약은 약으로 생겼기 때문에 거부감이 적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방금 얘기했죠? 거부감이 더 적은 젤리까지도 나왔다고요. 그리고 가격이 저렴합니다. 필로폰은 비쌉니다. 근데 약은 저렴합니다. 또 국내 마약에 있어서 외국에서보다 우리나라는 상당히 고가에 팔리고 있습니다. 필로폰 1g이면 우리나라는 80에서 100만 원입니다. 근데 태국에서는요 18,000원입니다. 미국에서는요 62,000원 정도 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인지 느끼시나요? 우리나라가 비싼 그 이유만으로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외국의 마약상들이 우리나라를 과거에는 경유국가였는데 이제는 소비국가로 우리나라를 타겟으로 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요? 이익이 많이 나기 때문에. 대단히 이거는 무서운 일입니다. 저희 나라가 지금 추세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마약하면은 가장 떠오르는 연예인이 누구세요? 요즘 뭐 마약으로 관련된 연예인 참 부지기수로 나옵니다. 근데 저는 가장 기억에 남는 연예인이 한 명 있습니다. 이게 뭐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실명은 제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오래전 근무하고 있을 때인데요. 저는 그 사람의 팬이었습니다. 그 친구는 예능에도 나왔고 드라마의 주연 배우였어요. 참 잘생겼고요. 근데 제가 근무하는 소에 두 번째로 구속이 돼서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안 만났습니다. 팬이었지만. 근데 여러 얘기가 수용사를 아주 잘하고 있다는 얘기가 자꾸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방으로 그 친구를 불렀습니다. 차 한 잔을 주면서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랬더니 매일 아침마다 큐티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형 피자를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너무나 잘생겼어요. 보통 수영장 복장을 입으면 그 인물이 되게 못생겨져 보입니다. 근데 빛나요. 수영장 옷을 입었는데도. 그래서 연예인이니까 속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그 친구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정말 잘하시네요. 이왕이면 이 안에 있는 마약 사범들과 친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걱정하지 마세요. 저 친하지 않게 지냅니다. 늘 성경과 그 다음에 큐티와 성경 관련 서적들을 읽고 있습니다. 저는 응원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진학금을 아주 짧게 받아가지고 얼마 후에 출소를 했어요. 그런데 몇 달 있다 저는 그의 비보를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여러분, 그는 드디어 마약에서 완치됐습니다. 마약은 살아있는 동안에는 완치란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회복된다고 얘기합니다. 사람은 회복자이지 완치자가 아닙니다. 그러면 완치는 언제요? 죽을 때 듣습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살아있는 동안에는 한 번 마약에 빠지는 완치 소리를 못 듣는다는데요. 우리 수용자들은 그럼 도대체 얼마나 회복이 될까요? 저희가 통계를 제가 찾아봤더니요. 2020년 교정통계연보를 보니까 우리 마약수들의 재복용률은 48.9%였습니다. 교도소에서는 재범률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재복용률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무슨 소리냐? 형을 살았다가 다시 출소해서 또 같은 형으로 들어왔을 때 이 사람이 3년 이내로 우리가 기준을 잡는데요. 형이 또 확정돼야지만이 재복용률로 계산을 합니다. 즉 그냥 무죄가 됐거나 밖으로 나가면 재복용률 안에 안 들어온다는 얘기죠. 재복용률이 48.9%였는데요. 교도소에서 뭘 한다고요?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습니다. 즉 전문적 치료를 하고 있는 데가 심리치료과이고요. 재작년에 마약 재활팀이 또 생겼습니다. 그래서 마약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키는데요. 2023년도 교정통계연보를 보니까요. 마약수 재복용률이요. 31.9%입니다. 재복용률이 1%가 떨어지는 게 교도소에서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근데 마약수에 대해서 자그마치 17%가 떨어졌다고요. 이건 대단히 고무적인 겁니다. 우리 교정은 이거에 대해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다는 것을 추측을 해서 나중에 세계에 논문으로서 발표를 해야 될 사안이라고 저는 봐줍니다. 이미 떠났지만 저는 교정인이었기 때문에 교정에 관심이 많습니다. 또 지금 가르치는 아이들도 교도관을 꿈꾸는 친구들을 가르치는 교정학과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이거는 우리 청소년들 또는 마약수 성인들에게 희망적인 소식이 아닌가. 재복용, 즉 그 기간이 조금은 길게 갈 수 있다면 나도 회복될 수 있다는 희망이지 않을까. 이 프로그램들이 교정원에서 성공한다면 교정에 오는 사람들은 심각한 사람들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심각한 사람들이 회복이 된다면 밖에서 가볍게 마약에 빠졌던 사람들은 반드시 회복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희망의 소식을 듣고 싶어서 제 목록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마약은 마약에 빠지게 되면 그 폐해는 정말 큽니다. 본인은 말할 필요가 없죠. 본인은 건강을 해치고 학생이라면 학업이 어렵죠. 또 직장인이라면 직장을 다니기 어렵겠죠. 또 한 아이가 마약에 빠졌던 그 가정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가정은 말도 못하게 피폐해질 겁니다. 부모는 그 아이에 대해서 수치심을 가질 거예요. 어떻게 우리 아이가 이렇게, 왜 우리 가정에서 이런 아이가 태어났을까? 왜 우리 아이만 마약수가 됐을까? 근데 여러분, 마약은 어떻게 빠진다는 걸 부모들은 생각을 안 합니다. 왜 빠졌을까요? 아까 우리 서 목사님의 말씀이 굉장히 가슴을 울렸습니다. 나는 내 딸에게 율법으로서 중독이 돼서 딸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이가 마약에 빠진 데는 부모의 영향이 없을까요? 우리는 전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과연 우리는 그 아이에게 어떤 모습의 거울이었을까요? 아이는 부모의 그림자를 보면서 큽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아이에게 본이 되는, 즉 성경적인 방법으로 자녀를 키웠다면 과연 마약까지 손을 닿았을까요? 우리가 한번 반성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런데 마약에 빠지는 데는 호기심도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가.
얼마나 즐거워질까? 또 너무 괴로워서 마약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너무 고통에서 해방되고 싶어서 마약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아이가 마약에 빠졌다는 것만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그 아이가 어떻게 해서 마약에 빠졌는가를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도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마약을 끊겠다고 얘기했는데 또다시 마약을 해요. 그러면 부모는 절망에 빠집니다. 여러분 절망에 빠지지 마세요. 저는 외부 강의를 좀 많이 나가고 우리 법무부 직원들에게도 마약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마약수에 대해서. 그때 제가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수용자한테 쉽게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너 또 들어왔냐? 너 또 들어왔느냐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처음에는 1년 정도로 들어왔는데 어느 날 2년 만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 친구는 1년을 더 노력한 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이 사람이, 이 아이가 마약을 엄마에게 약속을 했어요. 마약을 끊겠다고. 근데 노력해서 한 달을 끊었다면 여러분 그 한 달에 집중하셔야 돼요. 제가 오늘 시간이 있다면 그 집중하는 법도 가르쳐 드리겠는데 그거까지는 못하겠습니다. 알려주세요. 안 됩니다. 하기에 너무 시켜주세요. 다음에 혹시 기회가 된다면 저는 마약을 치료하는 방법들까지도 가르쳐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네.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는 어떻게 해서 한 달을 끊을 생각을 했니? 그러면 그 아이가 얘기를 합니다. 아, 너가 그것 때문에 한 달을 끊었구나. 그렇다면은 그 끊는 노력이 너가 1부터 0부터 10이라 하면 너의 노력은 몇이나 들어가니? 2다, 3이다 얘기할 수 있어요. 아, 그랬구나. 정말 기특하다. 그러면 거기서 0.5라도 올릴 수 있겠니? 다음엔? 우리는 재발이 필수라고 얘기합니다. 다만 재발의 기간을 연장하는 겁니다. 그 기간이 처음엔 한 달, 그 다음에 6개월, 그 다음에 1년, 그 다음에 10년 이렇게 키워가는 겁니다. 그거에 격려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저 절망하고 아이를 외롭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아이와 손을 잡고 너 그만큼 해낸 것만 해도 대단하다. 우리 다시 노력해보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배워가는 거예요. 됐죠? 네, 감사합니다. 네, 마약은 청소년에게 있어서 성인보다 뇌에 영향이 가장 큽니다. 뇌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전전두엽입니다. 이게 전전두엽입니다. 전전두엽은 인간의 가장 인간이라고 말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거기에서 지적인 가치의 판단을 하는 곳입니다. 거기를 만약에 청소년 시기에 마약에 빠졌다면 거기에 손상이 회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소년 시기에 마약에 빠지는 것을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데요. 다행히 청소년 시기에는요, 마약부터 시작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시작하냐면, 처음에는 고카페인부터 시작합니다. 또는 담배부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라면, 술, 1개 단계가 있어요. 그 다음에 마약입니다. 그럼 우리가 멈출 수 있는 시기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가 혹시 담배를 피고 있다면 담배는 마약보다 훨씬 쉽잖아요, 끊기에. 그래서 우리는 집중해야 됩니다. 아이를 잘 관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의 뇌가 망가지는 것을 우리가 멈출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청소년의 이런 부분들이 성인하고 비교했을 때 어떤 차이점을 하느냐? 청소년은 성인보다 마약을 시작할 때 그 데미지가 처음에는 좀 적다고 합니다. 왜냐? 용량이 적기 때문에. 성인이 마약을 넣는 용량과 청소년이 처음 마약에 접할 때의 용량은 좀 적다고 해요. 그래서 데미지가 적은데 이 청소년이 어른과 같은 용량을 하는 데미지가 훨씬 큽니다. 나를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나는 잊어버리고 청소년은 데미지가 적다. 그만 기억하시면 안 됩니다. 용량이 적기 때문에 데미지가 적다. 그래서 우리가 청소년 시기에
우리가 엄마들이, 아빠들이 아이의 모습을 잘 관찰하고 손을 잡아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청소년은 이런 경우에 공존질환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울불안이라든가 사회적 공황장애나 PTSD라든가 포면장애, 비행장애 같은 포면장애, 비행장애가 바로 우리한테 오는 애들입니다. 네. 그래서 청소년 시기에 우리가 그걸 관심을 가져야 되고 재발률도 훨씬 더 높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더 겪습니다. 그래서 또 경제적으로도요, 이 마약을 할 경우에는 우리가 마약 공화국이에요. 중독 공화국입니다. 마약뿐만 아니라 다양한 중독의 유형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약 200조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우리는 중독으로부터 이 사회를 좀 건져내야 되는데요. 여기에서는 중독 전문가가 반드시 개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중독에 대해서 좀 마약의 종류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자료를 참 많이 담아왔습니다. 근데 저에게 주어지는 시간이 얼마 없어서 그냥 쉽게 넘어가겠습니다. 마약은 이 어원을 보면 참 기가 막히게 어원을 만들어놨습니다. 이 에디신이라는 이 말은 양도하거나 굴복하는 거,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노예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예는 자기의 자신에 대해서 주도권이 없습니다. 누구에게 있죠? 주인에게 있습니다. 마약수들은, 마약에 중독된 사람은 자기인데도 자기의 주도권이 없습니다. 너무 기가 막히게 너무 아닙니까? 소유권을 상실한 사람이 중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독의 종류는 나중에 읽어보십시오. 네. 약물의 정의도, 이 약물이라는 게 천연물질이든 인공물질이든 우리 인간에게 영향을 미치는 건데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냐? 신체뿐만 아니라 정신까지, 우리의 생각까지도, 우리의 행동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걸 우리가 약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WHO 같은 경우에는 약물에 대해서 욕구가 강제적일 때, 즉 자기가 참으려고 해도 참을 수 없을 때, 또 사용약물의 증가하는 경향이 있을 때, 또 금단 현상이 나타나고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경우가 있을 때 우리가 약물 남용이라고 정의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중독이란 여기에 굉장히 많이 써왔는데요. 뇌 보상 회로 때문에 이게 중독이 되는 건데요. 저에게 시간이 조금 얼마 남았을까요? 10분 정도 남았나요? 보상 회로라는 게 뭐냐면요. 아주 쉽게 하겠습니다. 이 설명을 하기 여러분이 어렵습니다. 여러분, 저는 커피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며칠 전에 바닷가에 갔는데 아주 아름다운 카페에서 제가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바다를 봤는데 바다가 그렇게 잔잔하더라고요. 여러분 행복하세요? 상상 한번 해보세요. 행복하시죠? 저는 그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행복하다가 감정입니다. 감정을 뇌에서 컨트롤하는 건 영역에 쌓여져 있는 편도체입니다. 그리고 행복하다가 이 편도체에서 어디에다 저장을 시키냐면 해마입니다. 그렇게 갖고 있는데 어느 날 길을 걷는데 길가에 커피 냄새가 싹 납니다. 그러면 저는 커피를 마시고 싶을까요? 네, 마시고 싶어지죠. 그게 갈망입니다. 즉 마약을 하게 되면 행복하고 그것을 기억을 하게 되고요. 자기가 마약을 했던 장소나 자기가 썼던 우리 수용자들 같은 경우는요, 마약을 이렇게 주사를 많이 쓰거든요. 그러면 날카로운 바늘만 봐도 마약을 하고 싶어 합니다. 자기가 마약을 할 때 커튼을 치고 하거든요. 그러면 하얀 천이 들어져 있는 커튼만 봐도 마약을 하고 싶습니다. 이게 갈망입니다. 즉 마약을 멈추게 하는 건 갈망을 우리가 조절하게 하는 능력을 키워주는 것을 치료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중독은 이 보상 회로 체계에서 그것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이 없이 혼자 하기는 어렵습니다. 중독의 특성은 여러분이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양질의 역할이 있고요. 우리 법에는 마약의 종류, 법에 의한 규정은 마약류는 세 가지로 나눕니다. 마약과 대마와 향정약으로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형량이 있습니다. 이것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인간에게 많은 부작용을 주는 게 바로 아펜린, 오피오이드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오피오이드 계열 중에는 합성 약품도 있습니다. 흔히 요즘 펜타닐 얘기 많이 들어보셨나요? 네. 예. 미국에서 사망 인구가 펜타닐 사망입니다. 1년이면 10만 명가량이 사망을 하는 거죠. 펜타닐 때문에. 이게 다 오피오이드 계열입니다. 오피오이드 계열은 부작용이 너무나 크고요. 회복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오피오이드 계열은 안 하면 아픕니다, 몸이. 여러분 혹시 과거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런 일이 많이 안 하시던가요? 이 양귀비꽃을 다려 마시면은 다리 관절이 아픈 게 나아. 그래서 집에서 양귀비를 피우시던 걸 혹시 못 보셨어요? 근데 그 양귀비 물을 안 먹으면 더 아프시다고. 어르신들이 그랬어요. 이미 중독이 되신 거죠. 이처럼 오피오이드 계열은 부작용이 큽니다. 이거는 심리치료로 치료가 어렵습니다. 심리치료 플러스 약물을 반드시 사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코카게가 있는데요. 이 코카게 같은 경우에는 코카엽에서 만드는데요. 이것도 보통 많이 흡입하는 방법이 이게 한 손으로 갖고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우리 수용자들은 이 마약이 없으니까 어떻게 할까요? 아프다고 하면 약을 주잖아요. 감기하고 수면도 주면요. 그걸 가루내갖고요. 종이에 해가지고 이렇게 마십니다. 그거 보고 있으면 안타깝죠. 근데 우리가 뭐라고 하기는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별 방법을 다해서 약을 만들어서 먹고 또 아픈 환자의 경우에는 저희가 마약류를 주는데요. 그걸 뺏어가지고 먹기도 하고 감기약을 모았다가 한꺼번에 먹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하여간 이게 kok하게고요. 페치린과 펜타닐의 부작용은 상당히 여러분이 각성을 하셔야 될 부분이고요. 페치린은 이것도 오피오이드 계열인데 펜타닐보다 조금 약한 겁니다. 하지만 이건 반드시 우리한테 필요한 약이기도 합니다. 모르핀보다 이게 조금 약한데요. 페치린도 똑같이 부작용이 옵니다. 근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중국 조선족들에 의해서 중국 교포들에 의해서 도냉령이라는 약으로 우리나라에 엄청나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거 먹으면 관절이 좋아라고 조선족들이 혹시 권하거나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마약입니다. 정말 주의하셔야 됩니다. 펜타닐은 상상할 수 없는 부작용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변비라고 했는데 변비가 아닙니다. 거의 변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변을 못 누게 되면은 가스가 차죠. 가스가 배출이 안 되기 때문에 구토 증상이 아주 심각하게 옵니다. 그래서 보통 펜타닐 중독자는 이빨이 없습니다. 다 이빨이 녹아버립니다. 그리고 펜타닐을 해서 행복했을 때 숨이 멈춥니다. 그러면은 산소가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뇌가 다 파괴가 됩니다. 뇌가 파괴가 되면은 우리 몸의 시그널이 엉뚱하게 가게 돼서 여러분이 유튜브에 펜타닐 처방의 영상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영상을 보면 대부분이 좀비라고 얘기합니다. 좀비 영상을 보시면은 펜타닐의 부작용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을 준비했는데 넘어가겠고요. 이런 마약을 치료해주는 약이 메사동기약입니다. 상정약으로 암페타민이 히로폰입니다. 그래서 히로폰 같은 경우에는 생활폰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처음에는 자기가 꼭 관리를 잘 할 수 있을 것 같이 느낍니다. 나는 마음만 먹으면은 안 할 수 있어. 이게 어떤 마약주들? 히로폰 마약주들이 그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멈출 수 없으니까 관심도 안 가져야 되는데 엄마들 중에 청소년에게 히로폰을 조금씩 주는 엄마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각성이 와서요. 잠을 안 자고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이어트에 효과가 좋습니다. 살을 빼는 또 운동하는 선수들의 운동을 할 때 실적을 더 올릴 수가 있습니다. 약물로. 그래서 이 히로폼이 의외로 사회에 반영해 있습니다. 우리가 그 히로폼의 이것도 자세하게는 설명을 못하겠고 그 정도로만 얘기하고 디에타민은 우리나라는 심각합니다. 이건 약이라고 불리는데요. 이게 살 빼는 약인데요. 전문 의약품입니다. 마약입니다. 근데 우리 아가씨들, 젊은 사람들, 우리 어머니들 살 빼시려고 이 약을 어떻게 구하셨는지 모르는데 구하셔갖고 마약으로 빠져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디에타민에 대한 주의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이거는 히로폼을 많이 하게 되면 굉장히 몸이 가렵습니다. 얼굴을 뜯어내다 보니까 이렇게 얼굴이 되는 거죠. 이렇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프로포폴도 설명을 해드리려고 했는데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면하고 싶어서 프로포폴 하시는데 마취제입니다. 절대로 수면한 게 아니에요. 순간 자기가 잘 자고 일어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잘 자고 일어난 게 착각입니다. 프로포폴, 우리가 그 세계 팝스타 마이클 잭슨이 죽은 게 바로 이 프로포폴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에 대해서도 정확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물뽕은 제가 설명을 좀 하려고 했는데 이게 데이트 강간 약물이고요. 클럽에서 많이 사용하는 거고 여러분들 너무 잘 알죠? 버닝썬 사건. 거기에 나왔던 약이 바로 이 GHB고요.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은 이게 마약을 했는지 안 했는지조차도 모릅니다.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근데 우리나라의 과학자들은 대단합니다. 이 물뽕을 확인할 수 있는 약물을 발견했는데요. 확인해보니까 내년에 나온다고 합니다. 이거 반드시 사시면 좋을 것 같고 딸들을 키우신다면 딸들에게 주면 좋지 않을까. 그러면 이게 씨앗처럼 그 물의 액체를 거기다 만지면은 빨갛게 색깔이 변합니다. 물뽕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거기 자료에 다 넣어놨으니까 읽어보시고 그런 좋은 방법이 있다 정도하고요. 대만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중독에 가장 많이 쓰는 이론들은 인지행동 이론하고 동기 강화 이론, 그다음 좋은 산 모델을 우리 법무부에서는 많이 씁니다. 그 이론들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게 이 사람이 마약을 끊겠다는 동기를 부여해주는 거. 우리는 거기에 에너지를 엄청 씁니다. 그걸 통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인생 계획을 하고 앞으로의 인생에 대한 좋은 삶 모델을 계획하게 합니다. 그 계획 속에서 힘을 북돋아서 우리가 마약수들을 돕고 있는데요. 이 마약수가 되는 데까지는 상당한 시간들이 소요됩니다. 우리가 그러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자녀가 그러기 전에, 우리 자녀가 문제를 갖기 전에, 그럼 언제부터? 태어날 때부터 어떤 방법으로 우리 부모가 정말로 참다운 신앙입니다. 아이들에게 좋은 모델링으로 이 아이들을 키우고 이 아이들의 마음에 공감하고 이 아이들을 우리 성경에도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을 화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을 훈육하라고. 훈육이 반드시 필요하고 사랑도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청소년들이 건강한 이 사회의 일원으로 건강한 미래 사회의 지도자를 키워주는 것이 우리 어른들의 몫이 아닐까 싶습니다. 많은 내용을 담아왔지만 다 전하지는 못했고 오늘 제 강의는 이 정도 선에서 마칠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